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이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었지만 그녀가 발을 들인 곳은 지옥이었다. 그녀는 평화를 위해 시어머니가 자신을 짓밟는 것을 내버려 두었고 순종이라는 이름 아래 비겁한 남편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을 감내했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의 유일한 딸을 빼앗고 헌신짝처럼 버리려 했을 때 그녀의 순교자 같은 삶은 끝이 났다. 억압받던 며느리는 명진그룹의 잃어버린 상속녀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자신들이 멸시하던 여자가 바로 그들이 딛고 선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피눈물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 또 피곤하다고 할 셈이냐, 서연아. 이 간단한 바닥 청소 하나에 세상 다 짊어진 표정이네. 아이고, 굼뜨기는. 내 친구들 오기 전에 거실에서 땀 냄새 나면 어쩔 거냐? 윤미란 여사의 날카롭고 경멸적인 목소리가 아침을 여는 첫 소리였다. 달개 울음소리보다도 시끄러웠다.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나 안부 한마디 없었다. 그녀에게 강서연은 며느리가 아니라 월급도 없고 피곤할 권리도 없는 가사도우미일 뿐이었다. 서연은 넓은 거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처녀 시절 곱기만 하던 그녀의 손은 이제 세제의 독한 화학 성분 때문에 거칠고 주름져 있었다. 걸레질을 할 때마다 등이 쑤셔왔지만 가슴을 애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익숙했다. 지난 5년간 대꾸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더 길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배웠다. 방구석 부드러운 소파에는 남편 박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큰 헤드폰을 쓴 채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이 어머니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못 들은 척 바닥에 엎드려 자기 발밑에 먼지를 닦고 있는 아내가 보이지 않는 척했다. 서연은 결혼식 날 제단 앞에서 했던 민준의 맹세를 떠올렸다. 걱정 마, 자기야.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절대 울게 하지 않을 거야. 서연은 빨래통에 걸레를 짜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물은 그녀의 희망처럼 흐릿했다. 그 약속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제 그녀의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던 남자는 핍박의 비가 쏟아질 때 가장 먼저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 어이, 거기서 뭘 멍하니 서 있어? 어서 끝내고 커피나 타와. 밍밍한 거 말고. 내 인생처럼 맛없는 커피는 질색이니까. 윤 여사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치고는 쿵쾅거리며 아래층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서연은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윤을 위해 강해져야 했다. 이제 겨우 5살인 딸을 위해서. 하윤은 그녀의 세상이었다. 그녀가 박씨 가문의 저택이라는 지옥 같은 삶을 견디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일어섰다. 쑤시는 무릎을 털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부엌에 도착하기도 전에 열린 서재 문틈으로 윤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처럼 고함치는 소리가 아니라 나지막하지만 진지하고 아기의 찬 목소리였다. 그래, 최 의원 사모님. 다 잘 됐어. 시장님께서 당신 딸 유라를 우리 민준이와 결혼시키는데 동의하셨다더군. 우리 회사에겐 엄청난 합병 효과가 있을 거야. 진성그룹의 빚도 다 사라지겠지.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이 굳어버렸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민준을 결혼시킨다고? 하지만 그들은 부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그녀는 떨리는 무릎을 애써 움직여 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심장이 복도의 정적 속에서 북처럼 요란하게 울렸다. 서연이는 어떡하고? 전화기 너머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칠판을 긁는 손톱 소리처럼 소름 끼쳤다. 그건 쉽지. 걔는 가족도 없잖아. 고아에 돈도 없고 싸울 힘도 없어. 민준이가 유라랑 결혼하면 바로 내쫓을 거야. 민준이한테 이혼하라고 했더니 그 녀석 유산 잃을까봐 무서워서 어젯밤에 벌써 동의했어.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방금 전까지 그녀가 청소하던 바닥이 갈라지며 그녀를 산채로 삼키는 것 같았다. 민준이 동의했다고. 그녀의 남편, 그녀의 아이 아빠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리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윤 여사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이는 어떡하고요? 소녀딸이잖아요. 아, 하윤이 말인가? 윤 여사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 애는 박씨 가문의 핏줄이야. 당연히 여기서 살아야지. 이제 유라가 걔 엄마가 될 거야.
하윤이는 아직 어리니까 금방 잊을걸. 내가 그 천박한 어미를 증오하도록 가르칠 테니. 내일 아침 서연이를 내쫓을 때 다시는 자기 딸을 보지 못하게 할 거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다. 민준의 배신에 대한 아픔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녀 삶의 유일한 빛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숨을 쉴 수 없었다. 저택 안의 공기가 갑자기 숨막히게 느껴졌다. 값비싼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 주변의 모든 사치가 감옥의 쇠창살처럼 보였다. 떠나야 했다. 지금 당장. 짐 쌀 시간도 없었다. 서연은 들킬까봐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하윤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서연이 낡은 천조각으로 직접 만들어준 낡은 인형을 껴안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다가오는 폭풍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서연은 조심스럽게 딸을 안았다. 아이에게서는 베이비 파우더와 우유 냄새가 났다. 그녀의 안식처 냄새였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고 눈물은 아이의 뺨 위로 떨어졌다. 미안해, 아가. 서연이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에게 온전한 가족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저들이 널 내게서 빼앗아 가게 두지는 않을 거야. 어디든 갈 거야, 우리 함께라면. 서연은 낡은 배낭에 하윤의 옷 몇 벌과 분유, 그리고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비상금을 재빨리 쑤셔 넣었다.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입고 있는 낡은 홈드레스와 슬리퍼가 전부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윤을 들어 올렸다. 아이는 무거웠지만 두려움과 아드레날린이 그녀에게 상상도 못했던 힘을 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민주는 옆방에서 자고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세상사에 무관심한 채 게임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부엌을 통해 뒷문으로 나가야 했다. 그곳이 가사도우미들이 드나드는 출구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였다. 하느님, 제발 저희를 구해주세요. 그녀는 계단 아래에 도착했다. 몇 미터만 더 가면 부엌 문이었다. 자유, 안전. 하지만 그녀가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부엌의 불이 켜졌다. 눈이 부시고 앞이 보이지 않았다. 불빛 한가운데 윤미란 여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 대신 악마처럼 의기양양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뒤에는 가문의 거구의 경호원 2명이 서 있었다. 서연은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굳어버렸다. 그녀는 두려움에 울기 시작한 하윤을 더욱 세게 껴안았다. 벌써 한밤중이구나, 서연아. 윤 여사가 차갑게 말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내 손녀를 데리고 어디 가려는 게냐? 윤 여사가 다가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녀는 버릴 쓰레기를 보듯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네가 나한테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 집에서는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나갈 수 없어. 특히 내 투자를 데리고는 말이지. 윤 여사는 경호원들을 보며 고갯짓했다. 아이를 데려오고 저 여자는 창고에 가둬. 안 돼? 서연이 절망과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경호원들의 손이 울부짖는 하윤에게 닿으려 하자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어둡고 비좁은 창고 안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헉. 지난 24시간 동안 이곳이 서연의 세상이었다. 먼지, 낡은 상자들, 그리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 잠도, 식사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를 쇠약하게 만든 것은 굶주림이 아니었다. 고요함이었다. 그녀가 있는 곳에서 어젯밤부터 하윤이 목이 쉴 때까지 울다가 마침내 조용해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딸의 흐느낌 하나하나가 그녀의 양심을 채찍질하는 것 같았다.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다. 박씨 가문의 저택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섰다. 민준이었다. 서연은 즉시 일어섰다. 무릎이 떨렸지만 희망이 다시 가슴속에서 피어올랐다. 어쩌면 그가 불쌍히 여겨줬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자신이 그의 아내이고 딸의 어머니라는 것을 기억해냈을지도 모른다. 민준 씨, 서연이 쉰 목소리로 불렀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하윤이는 어디 있어요? 제발 우리 딸 돌려줘요. 하지만 민준은 그녀를 안아주는 대신
문가에 서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든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아이처럼. 자기야, 정말 왜 그랬어? 민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 대신 비난으로 가득했다. 왜 도망치려고 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엄마 화나게 할 거 알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잖아. 서연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 사람이 정말 그녀가 결혼한 남자일까? 하느님 앞에서 그녀를 보살피겠다고 맹세한 남자? 이제 그녀는 진실을 볼 수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공범자였다. 그의 침묵은 가장 잔인한 무기였다.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서연이 씁쓸하게 되물었다. 나를 다른 여자랑 바꾸라는 걸 따르라고요? 내 딸을 빼앗아 가려는 걸 따르라고요? 민준 씨, 난 당신 아내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실증나면 버릴 수 있는 개가 아니라고요. 조용히 해. 민준이 누가 들을 새라 등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것도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아니, 하윤이 미래를. 회사가 빚더미에 앉았어. 서연아, 어쩔 수 없어. 유란의 집은 부자잖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당신들을. 서연이 정정했다. 분노에 눈물마저 말라버렸다. 당신들을 도와주겠지. 당신들 계획에 나와 하윤이가 있을 자리는 없어. 민주는 마치 자신이 이 상황의 피해자인 양 한숨을 쉬었다. 그는 낡은 캐비닛 위에 종이 가방 하나를 내려놓았다. 씻어. 이따 명진 백화점에서 행사 있어. 회사 창립 기념일이야. 엄마가 투자자들한테 합병 발표 전에 우리 가족이 화목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어. 명진 백화점. 그 이름은 서연의 관자놀이에 이상한 통증을 일으켰다. 그 이름 뒤에 익숙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았다. 높은 건물의 흐릿한 이미지와 웃고 있는 얼굴. 하지만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그 기억을 붙잡을 수 없었다. 금방 돌아올 거야. 민준이 돌아서며 덧붙였다. 옷 제대로 입어. 엄마가 우리 때문에 망신당하는 거 싫어해. 민준이 문을 닫을 때 그는 문을 잠그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지금 도망쳐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하윤을 데리고 있었다. 그들이 그녀의 목을 쥐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조용히 열렸다. 민준을 키웠고 이 집에서 서연의 유일한 편이었던 나이든 가사도우미 김 여사님이었다. 그녀는 들킬까봐 재빨리 움직였다. 아가씨. 김 여사님이 속삭이며 앞치마에서 포장된 주먹밥과 작은 물병을 꺼냈다. 우선 이것 좀 먹어요. 계속 굶었잖아요. 서연은 빵을 받았다. 굶주림에 손이 떨렸다. 소박한 음식의 온기와 어깨를 감싸는 김 여사님의 손길을 느끼자 그녀는 나지막이 흐느꼈다. 여사님, 하윤이는요? 사모님 방에 있어요. 김 여사님이 안타까움과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속삭였다. 걱정 말아요.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서연 아가씨, 이따 조심해요. 아까 사모님 웃음이 영 꺼림칙하더라고. 뭔가 안 좋은 꾀를 꾸미는 것 같아. 서연이 무언가 묻기도 전에 인터컴에서 윤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여사, 내 커피는 아직이야? 그리고 그 여자 꼴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놔. 내 옆에서 걸레처럼 보이는 건 딱 질색이니까. 김 여사님은 서둘러 떠났다. 서연은 빵 한 조각을 손에 든 채 남겨졌다. 이길 방법을 알 수 없는 싸움을 위한 그녀의 유일한 힘이었다. 서연은 민준이 남긴 종이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회색의 단순한 원피스가 들어있었다. 낡고 색이 바랬으며 시장에서 급하게 산 티가 역력했다. 이것이 윤 여사가 원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값비싼 보석과 디자이너 드레스 옆에서 서연이 초라한 시녀처럼 다른 이들의 빛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림자처럼 보이기를. 서연은 옷을 입었다. 지난 몇 달간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살이 빠져 옷이 헐렁했다. 그녀는 창고 구석에 깨진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여자는 깡마르고 창백했으며 몹시 지쳐 보였다. 하지만 그 눈 밑에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두려움은 서서히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하윤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무릎을 꿇든 애원을 하든. 그녀는 창고를 나와 거실에서 윤 여사와 마주쳤다. 그녀는 번쩍이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과 팔은 금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윤이도 잘 차려입은 채 유모의 손에 들려 있었다. 아이는 서연을 보자마자 몸부림쳤다.
엄마! 서연이 딸을 안으려 다가서자 경호원이 막아섰다. 어딜, 애 머리 망가뜨리지 마. 윤 여사가 귀걸이를 매만지며 쏘아붙였다. 백화점에서 카메라가 보일 때나 만져. 지금은 저리 떨어져 있어. 창고 냄새나니까. 윤 여사는 서연에게 다가가 낡은 원피스의 옷깃을 정리해주는 척했다. 그녀의 눈은 아기의 찬 기쁨으로 번뜩였다. 소란 피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서연아. 내 딸 목숨은 내 손에 있어. 한 번만 잘못 움직이면 넌 다시는 그 애를 볼 수 없을 거야. 말을 하는 동안 윤 여사의 손이 재빨리 움직였다. 서연이 눈치채지 못한 순간 노부인은 서연의 낡은 숄더백 안으로 무언가를 슬쩍 밀어 넣었다. 작고 단단하며 곧 터질 폭발의 뇌관이 될 물건이었다. 가자. 윤 여사가 명령하고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등을 돌렸다.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서연은 가슴에 가방을 꼭 껴안은 채 뒤따랐다. 자신의 파멸의 증거를 직접 운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명진 백화점은 그녀의 가장 끔찍한 치욕과 예상치 못한 부활의 무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명진 백화점은 얼음 궁전 같았다. 차갑고 반짝이며 서연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은 없었다. 바닥은 거울처럼 빛나는 최고급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의 불빛을 모두 반사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했다. 향기롭고 부와 권력이라는 유니폼을 있었다. 이 화려함 속에서 서연은 자신이 필사적으로 숨겨야 할 얼룩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하윤의 손을 꼭 잡고 왼손으로는 낡고 해진 숄더백 끈을 꽉 쥐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늘처럼 그녀의 피부를 찔렀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회색 원피스는 깨끗했지만 윤 여사의 반짝이는 붉은 드레스 옆에서 가난을 외치고 있었다. 좀 빨리 걷지. 그러니 서연아. 윤 여사가 돌아보지도 않고 쏘아붙였다. 목소리는 서연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거북이 같으니 창피해 죽겠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그들 뒤를 따랐다. 민주는 마치 혼자 온 사람처럼 걸었다. 그는 아내와 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여념이 없었다. 민준에게 대중 앞에서 서연과 함께 있는 것은 형벌이었다. 그들은 행사가 열리는 백화점의 중심 아트리움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윤 여사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보석과 짙은 화장으로 치장하고 남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는 나이든 여성들이었다. 어머, 미라나, 정말 멋지다. 파란 옷을 입은 여자가 공중에 키스를 날리며 인사했다. 빨간색이 정말 잘 어울려. 고마워, 친구. 윤 여사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투자자들 앞에서는 그럴듯해 보여야 하잖아. 안 그래? 여성들의 시선은 뒤에 서 있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하윤의 손을 잡고 있는 그들의 눈은 마치 잔치에 길을 잃고 들어온 벌레를 보듯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저 애는 누구야? 미라나? 다른 만화님이 부채로 서연을 가리키며 물었다. 새로 들인 유모니?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녀는 민준이 그들을 바로잡아주기를 기다렸다. 남편이 아닙니다.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민준은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조용히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윤 여사는 점잖게 웃으며 친구의 팔짱을 꼈다. 아, 쟤? 서연이라고 시골에서 올라온 먼 친척이야. 알잖아.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걷어서 하윤이 돌보게 했어. 불쌍하잖아. 그 말은 서연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친척, 돌봄이. 5년 동안 그녀는 아내와 어머니로 살았다. 하지만 순식간에 윤 여사는 그녀를 가족에게서 지워버렸다. 대꾸하고 싶었다.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창고에서의 협박이 떠올랐다. 하윤의 안전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엄마, 왜 할머니가 엄마를 유모라고 해요? 하윤이 순진하게 속삭였다. 조용히 해, 아가. 서연이 눈물이 맺히는 것을 참으며 속삭였다.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무리가 웃고 떠드는 동안 윤 여사가 갑자기 목을 잡았다가 손가락을 더듬었다.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과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내 반지. 세상에 내 반지. 윤 여사의 비명이 아트리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멈췄다. 음악, 대화, 웃음소리.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무슨 일이야, 미라나? 친구들이 소란을 피우며 물었다. 네. 다이아몬드 반지. 이탈리아에서 온 거 방금까지 끼고 있었는데 없어졌어. 도둑 맞았어. 윤 여사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소리쳤다. 백화점 보안 요원들이 즉시 달려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모님? 수상한 사람 보셨습니까? 윤 여사는 희생자를 찾는 맹수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검지가 서연을 향했다. 저 여자. 아까 나한테 닿은 사람은 저 여자뿐이었어. 내 가방을 마지막으로 만진 것도 저 여자야.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수군거림이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유모가 도둑이었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해 보이지.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했다. 서연의 치욕의 매 순간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아니에요. 서연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하윤을 껴안은 채 뒷걸음질 쳤다. 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 노부인이 소리치며 서연에게 빠르게 다가갔다. 네가 내 보석을 탐내온 거 다 알아. 이거지 같은 년. 당장 내놔. 민준씨. 서연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민준씨, 나 좀 도와줘요. 저 사람들한테 내가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서연은 남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지금이 기회였다. 민준이 남자가 될 시간.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연민이 아니라 혐오였다. 민준은 그녀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에게서 하윤을 떼어놓기 위해 다가왔다. 내 딸 놔. 민준이 차갑게 말하며 울고 있는 아이를 서연의 팔에서 억지로 빼앗았다. 창피한 줄 알아? 서연아, 널 여기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냥 엄마한테서 훔친 거 돌려주고 일 끝내.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남편이 재판도 없이 그녀를 단죄했다. 늑대들에게 잡아먹히도록 그녀를 공중에 내던졌다. 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서연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지며 외쳤다. 거짓말쟁이,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뺨에 강한 따귀가 날아들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서연은 얼굴에 뜨거운 통증을 느꼈지만 심장이 부서지는 고통이 더 컸다. 그녀는 어지러움에 비틀거리며 뺨을 감쌌다. 경비. 윤 여사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저 여자 잡아. 가방 뒤져. 필요하면 옷도 벗겨. 내 반지를 저 더러운 옷 속에 숨겼을 게 틀림없어. 거구의 경비원 2명이 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녀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범죄자 같았다. 놔주세요. 난 죄가 없어요. 서연이 몸부림쳤다. 다른 경비원이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는 동안 위층, 2층 난간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고 날카로운 눈은 아래층의 소동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여자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다. 그는 꿈속에서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그 익숙한 얼굴의 윤곽을 보았다. 아래층에서는 경비원이 무자비하게 서연의 가방 내용물을 반짝이는 바닥에 쏟아부었다. 그녀의 소지품, 낡은 지갑, 하윤의 분유, 목주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흩어졌다. 그리고 소지품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모두의 눈을 사로잡는 섬광이 번쩍였다. 반짝이는 물체가 굴러가 윤 여사의 발치에 멈췄다. 반지였다. 모두가 침묵했다. 들리는 것은 서연의 거친 숨소리와 민준의 품에 안긴 하윤의 흐느낌뿐이었다. 이것이 끝이었다. 덫이 닫혔다. 대리석에 부딪히는 반지의 소리는 마치 판사의 판결처럼 들렸다. 자, 똑똑히들 보셨죠? 윤 여사의 목소리는 분노와 연기된 충격으로 떨렸다. 수상 경력에 걸맞은 연기였다. 그녀는 경비원의 발치에 굴러간 반지를 가리켰다. 저 여자 가방에 있었어. 깨끗한 척하더니 뻔뻔하기도 하지.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이 도둑년.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마치 공격할 준비가 된 거대한 벌떼 같았다. 휴대폰 카메라가 집중되었다. 서연의 치욕의 모든 각도를 담고 있었다. 당장 경찰서로 끌고 가. 윤 여사가 경비원들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다른 걸 숨기고 있을지도 몰라. 경비원들은 서연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그녀의 깡마른 팔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그녀를 개처럼 질질 끌어일으켜 세웠다. 놔주세요. 서연이 소리쳤다. 반지 때문이 아니라 울고 있는 하윤을 안고 멀어져 가는 민준을 보았기 때문에 몸부림쳤다. 하윤아, 내 딸. 민준 씨.
내 딸 데려가지 마요. 그녀가 몸부림치는 동안 낡은 원피스의 옷깃이 경비원에게 당겨졌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얇은 실밥이 터졌고 그와 동시에 그녀의 목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녀의 목걸이였다. 그것은 초승달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낡고 검게 변한 단순하는 목걸이였다. 20년 전 그녀가 고아원에서 발견되었을 때 유일하게 지니고 있던 물건이었다. 윤 여사가 결코 빼앗아가게 두지 않았던 그녀의 진짜 정체성에 대한 유일한 기억이었다. 목걸이는 충격으로 바닥에 떨어졌다. 매끄러운 대리석 위를 미끄러져 구경꾼들의 발을 지나 한 쌍의 반짝이는 가죽 구두 앞에 멈췄다. 한 손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워 올렸다. 위층에서 강태호의 세상이 멈췄다. 재계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강인하고 진지한 CEO는 갑자기 창백해졌다. 평소 감정이 없던 그의 눈이 손바닥 위에 은 펜던트를 응시하며 커졌다. 초승달, 뒤에 작은 별들이 새겨진 초승달. 그가 어렸을 때 직접 디자인했던 것이었다. 그들의 가족을 산산조각낸 비극 속에서 막내 동생이 사라지기 전 그가 직접 동생의 목에 걸어주었던 것이었다. 서연아. 태호가 속삭였다. 그들의 집에서 오랫동안 불리지 않았던 이름이 그의 목소리에서 떨려 나왔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소란의 중심에 있는 여자. 그들이 도둑이라고 부르는 여자. 옷이 찢어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딸에게 손을 뻗으며 울고 있는 여자. 그 여자는 그들의 돌아가신 어머니와 똑 닮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태호가 움직였다. 걷는 것이 아니라 돌진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건의로 가득했다. 그의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린 그의 두 동생, 지훈과 우진이 죽일 준비가 된 군인들처럼 뒤따랐다. 아래층에서 경비원이 서연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순간 누군가 그들을 거칠게 밀쳐냈다. 그 여자에게서 손때.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백화점 전체를 침묵시키는 권위로 가득했다. 경비원들은 건물 전체의 주인이 갑자기 나타난 것에 놀라 뒤로 물러섰다. 강태호는 서연과 그녀를 괴롭히는 자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는 벽과 같았다. 강 회장님, 윤 여사가 더듬거리며 인사했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에서 아첨으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아이고,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이 하녀가 도둑질을 해서요. 닥쳐. 태호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윤 여사를 향한 그의 시선은 거의 불태울 듯한 혐오로 가득했다. 그는 노부인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두려움과 치욕으로 떨고 있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태호는 그녀의 팔에 난 멍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서린 공포를 보았다. 새로 나타난 이 남자가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워하는 공포. 태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코트를 벗어 서연의 찢어진 옷을 덮어주기 위해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얹었다. 값비싼 향수와 담배 냄새가 서연을 감쌌다. 낯선 향기였지만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었다. 두려워하지 마. 태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오빠가 왔어. 서연은 멈칫했다. 오빠? 태호의 뒤로 지훈과 우진이 도착했다. 막내인 우진은 서연의 상태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지훈은 경비원들과 윤 여사를 마주했다.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태호는 목걸이를 든 손을 내밀었다. 네가 서연이야. 우리가 잃어버린 동생. 다시는 누구도 널 다치게 두지 않을 거야. 군중 전체가 숨을 삼켰다.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다. 윤 여사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멀리서 하윤을 안고 있던 민주는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그의 입은 충격으로 벌어졌다. 명진그룹, 윤 여사가 속삭였다. 그녀의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녀가 멸시했던 여자. 그녀가 천민이라고 불렀던 여자가 명진그룹의 사람이었다. 그들이 서 있는 땅의 주인이었다. 서연은 태호의 눈을 보았다. 처음으로 수년 만에 그녀는 자신이 희생자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을 보았다. 일어난 모든 일의 무게, 배신, 학대, 두려움이 갑자기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하윤아. 서연이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태호는 그녀가 바닥에 쓰러지기 전에 그녀를 받아 안았다. 그는 공주처럼 단단하고 보호적으로 동생을 안아들었다. 지훈아, 우진아, 태호가 명령했다. 그의 시선은 민준과 윤 여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여기 쓰레기들 치우고 박씨 가문 인간들이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는 이 백화점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 태호가 서연을 안고 군중을 빠져나갈 때 사람들은 바다처럼 갈라졌다. 이전의 도둑은 존경과 두려움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구석에서 윤 여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된 가족을 건드렸다는 깨달음 때문에 전쟁은 시작되었다. 서연이 처음 느낀 것은 부드러움이었다. 창고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도 박씨 가문 저택에서 자던 얇은 매트리스도 아니었다.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값비싼 비누와 깨끗한 리넨 향이 났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윤 여사의 익숙한 고함 소리를 예상했지만 고함도 발소리도 없었다. 오직 에어컨의 희미한 소리와 팔에 연결된 기계음만이 들렸다. 하얀 천장, 하얀 벽, 그리고 그녀를 덮고 있는 하얀 이불. 큰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에 눈이 부셨다. 천국에 온 걸까? 일어났구나. 남자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깊고 진지했지만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려다 어지러움에 머리를 감쌌다. 그녀는 침대 발치에 서 있는 키 큰 남자 3명을 보았다. 그들은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낯이 익었다. 백화점의 그 남자들이었다. 명진 그룹 사람들. 서연은 즉시 침대 끝으로 물러나 무릎을 끌어안고 팔로 얼굴을 가렸다. 심장이 두려움에 미친 듯이 뛰었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서연이 애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전 반지 훔치지 않았어요. 저한테 억지로 넣은 거예요. 제발, 감옥에 보내지 마세요. 그녀의 반응은 세 남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태호, 지훈, 우진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한때 웃음과 용기로 가득했던 그들의 막내 동생은 이제 그들 앞에서 젖은 병아리처럼 떨고 있었다. 자신의 가족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서연아. 장남인 태호가 부드럽게 불렀다. 그는 해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양손을 들고 천천히 다가갔다.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넌 안전해. 여긴 명진그룹 병원이야. 서연은 팔 사이로 훔쳐보았다. 그녀는 태호의 눈에서 슬픔을 보았다. 분노도 혐오도 아니었다. 누구세요? 그녀가 속삭임보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저를 동생이라고 부르세요? 둘째인 지훈이 다가와 테이블 위에 서류철과 낡은 목걸이를 내려놓았다. 네가 우리가 잃어버린 공주님이니까. 20년 전에 사라진. 지훈이 눈물이 맺히는 것을 애써 참으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다. 이걸 봐. 지훈이 서류철을 열었다. 안에는 어렸을 때 서연과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의 사진들이 있었다. 같은 초승달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일치라고 찍힌 DNA 검사 결과지가 있었다. 네가 강서연이야. 막내 우진이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덧붙였다. 우리가 한국 구석구석을 다 뒤졌어. 우린 네가 죽은 줄 알았어. 서연은 사진들을 쳐다보았다. 조각난 기억들이 서서히 돌아왔다. 큰 집, 꽃이 가득한 정원, 그리고 항상 그녀를 따라다니던 3명의 남자아이. 태호 오빠, 지훈 오빠, 우진 오빠. 머리가 아팠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빠른 전개. 그녀가 명진그룹 사람이었다. 부자였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았을까?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다면 왜 하느님은 박씨 가문이 그녀를 학대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갑자기 서연의 눈이 커졌다. 박씨 가문, 민준, 윤 여사, 그리고 하윤이. 서연이 소리쳤다. 두려움은 공황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불을 젖히고 팔에서 링거를 빼내려 했다. 내 딸은 어디 있어요? 하윤이는요? 아까 저랑 같이 있었는데 민준 씨가 데려갔어요. 태호가 재빨리 다가와 그녀를 막기 위해 어깨를 잡았다. 서연아, 진정해. 제발, 갑자기 움직이면 안 좋아. 멍이랑 상처가 많아. 상처 따윈 상관없어요. 서연이 몸부림쳤다. 어머니의 힘이 그녀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내 딸을 원해요. 하윤이를 돌려줘요. 정말 당신들이 내 오빠들이라면 내 딸을 되찾는 걸 도와줘요. 우리가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어.
지훈이 동생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설명했다. 변호사들과 이야기했지만 아이 아빠가 데리고 있어. 법적으로는 민준의 권리야. 법원 명령 없이는 우리가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서연은 멈칫했다. 그녀는 지훈을 그리고 태호를 쳐다보았다. 법적이라고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이 나를 때리는 건 법적인가요? 나를 굶기는 건? 사업을 위해 내 딸을 빼앗아 가는 건? 당신들은 부자잖아요. 그렇죠. 명진그룹이잖아요. 조카를 구하는데 왜 서류 조각이 필요하죠? 세 남자는 침묵했다. 서연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은 뼈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녀가 옳았다. 그들의 부와 권력에 비해 정의는 너무 느렸다. 몸부림치는 와중에 서연의 환자복 소매가 흘러내렸다. 그녀의 어깨 뒤가 드러났다. 우진이 숨을 삼켰다. 서연의 하얀 피부 위에는 흉터가 있었다. 다리미에 댄 흉터, 벨트에 맞은 흉터, 민준과 윤 여사와의 5년간의 지옥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다. 쿵 하는 큰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우진이 벽을 주먹으로 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죽여버릴 거야. 우진이 이를 갈며 속삭였다. 그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우진아, 태호가 제지했다. 비록 그의 주먹도 꽉 쥐어져 있었지만 그는 이제 우진의 반응에 두려워하는 서연에게 다시 돌아섰다. 태호는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도록 침대 옆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굳은 살과 상처로 가득한 서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를 용서해다오, 서연아. 태호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널 해칠 때 우리가 곁에 없어서 미안하다. 널 바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태호는 동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약속할게. 하윤이를 되찾아올 거야. 우리가 부자라서가 아니고 법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박씨 가문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서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썼다. 다리가 약해서 떨렸다. 여기서 기다릴 수 없어요. 그녀가 문을 향해 힘겹게 걸으며 말했다. 떠날 거예요. 내 딸에게 갈 거예요. 윤 여사님께 빌겠어요. 뭐든지 할게요. 다시 하녀가 될게요. 하윤이만 돌려준다면. 하지만 두 번째 걸음에서 그녀의 몸이 무너졌다. 피로, 굶주림, 스트레스가 그녀를 쓰러뜨렸다. 서연아. 지훈과 태호가 그녀가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그녀를 붙잡았다. 서연은 태호의 팔에 매달려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오빠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한 어머니의 절망으로 가득했다. 오빠. 그녀가 속삭였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를 오빠라고 불렀다. 당신들 돈은 상관없어요. 궁전도 필요 없어요. 내 딸만 돌려줘요. 제발. 하윤이를 내게 돌려줘요. 태호는 그녀를 굳게 껴안았고 지훈과 우진은 그들을 둘러쌌다. 한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호화로운 병실 안에서 한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소리였다. 그리고 그 순간 3명의 명진그룹 형제는 맹세했다. 그들의 동생 눈에서 떨어진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박씨 가문이 피로 갚게 하리라고. 거북이가 기어가는 듯한 이틀이 흘렀다. 병원 특실 안에서 시간은 시계의 움직임이 아니라 태호가 서연에게 억지로 먹이는 따뜻한 수프. 한 숟갈 한 숟갈로 측정되었다. 조금만 더, 서연아. 태호가 숟가락에 수프를 불며 애원했다. 힘을 내야지. 굶어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윤이를 되찾겠어? 서연은 푹신한 베개에 기댄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낡은 홈드레스는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하늘색 실크 파자마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깨끗하고 향기로웠으며 상처에는 약이 발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텅 빈 채 창밖을 향해 있었다. 마치 그녀의 딸이 날아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오빠? 서연이 나지막이 물었다. 딸을 데려오겠다고 했잖아요. 왜 아직 여기 없죠? 태호는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정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설명하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이기고 싶기 때문이야. 태호가 대답했다. 그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만약 우리가 지금 쳐들어가서 하윤이를 강제로 데려오면 민준이가 우리를 역으로 고소할 수 있어. 납치죄로. 그들은 네가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넌 다시는 하윤이를 못 보게 될지도 몰라. 서연의 눈이 두려움으로 커졌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키우는 거야. 태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네가 쉬는 동안 우리 변호사들이 움직이고 있어. 박씨 가문이 내 주위에 세운 벽의 차가움을 느끼게 해줘. 우리가 부딪힐 때 그들이 도망칠 곳이 없도록 할 거야. 한편 박씨 가문의 저택에서는 그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연의 부지런함 덕분에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던 집은 이제 긴장과 어수선함으로 가득했다. 김 여사. 민준이 방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 파란 셔츠 어디 있어? 왜 아직도 구겨져 있는 거야? 은행에 미팅 있단 말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김 여사님은 부엌에서 바빴다. 모든 것을 하던 서연이 없으니 요리와 청소 시간을 쪼개 쓰느라 정신이 없었다. 민주는 약간 구겨진 티셔츠를 입은 채 쿵쾅거리며 나왔다. 그는 윤 여사가 앉아있는 거실로 직행했다. 평소 거만함으로 가득했던 윤 여사는 이제 안절부절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백화점 스캔들 이후 갑자기 조용해진 친구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엄마, 민준이 불평했다. 집이 엉망이야. 김 여사님 음식은 맛도 없고 서연이는 언제 돌아와? 도둑이긴 해도 여기서 셔츠 제대로 다릴 줄 아는 건 걔뿐이란 말이야. 윤 여사는 페이스북 스크롤을 멈췄다. 그녀는 짜증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그 여자 찾지 좀 마. 윤 여사가 쏘아붙였다. 걔는 돌아오지 않을 거고 걔가 명진그룹 사람이라는 헛소문도 믿지 마. 가짜 뉴스야. 5년 동안 우리가 하녀처럼 부린 천민이 어떻게 상속녀가 되겠어? 아마 백화점에서 그 남자를 돈으로 사서 연기시킨 거겠지. 윤 여사는 자신의 거짓말을 스스로 믿으려 애썼다. 만약 모두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명진그룹과 맞섰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끝이었다. 하지만 엄마, 민준이 우겼다. 내가 그 사람들 차봤어. 그 남자 눈빛도 봤고 무서웠다고. 이 겁쟁이 같으니. 윤 여사가 쏘아붙였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윤이를 데리고 있다는 거야. 하윤이가 우리 비장의 카드야.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한 그 서연이란 년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곧 전화 올 거야. 두고 봐. 다시 유모가 되게 해달라고 애원할걸. 명진그룹 본사 사무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지훈은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최고 변호사인 박 변호사와 대화 중이었다. 이게 확실합니까, 변호사님? 지훈이 물었다. 그의 눈은 진성그룹의 재무보고서를 읽으며 분노로 가늘어졌다. 네, 부회장님.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다. 확실합니다. 박씨 가문의 회사는 빚더미에 앉아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세금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조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강서연님, 아니 사모님의 이름을 그녀도 모르게 유령 회사의 차명 주주 중 하나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훈은 책상을 내리쳤다. 내 동생을 사기치는데 이용했단 말이지. 정말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군. 지훈은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서류 준비하세요, 변호사님. 아동학대 소송만 걸지 말고 사기, 탈세, 폭행도 추가하세요. 빵 한 조각 살 돈도 남지 않을 때까지 소송으로 익사시켜버리고 싶으니까. 장면은 박씨 가문의 저택으로 돌아간다. 늦은 오후, 해가 지고 있었다. 집 안의 그림자가 유령의 손가락처럼 길어졌다. 윤 여사는 여전히 거실에 관자놀이를 마사지하고 있었다. 머리가 아팠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윤 여사와 민준이 깜짝 놀랐다. 서연인가 봐. 민준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릴 못 잊는 거지. 민준은 재빨리 문으로 달려갔다. 고개 숙인 채 용서를 구하고 저녁을 준비할 준비가 된 아내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는 문을 활짝 열었지만 서연은 없었다. 홈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없었다. 대신 택배기사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국내 최대 로펌의 봉인이 찍힌 두꺼운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다. 박민준 씨와 윤미란 씨 앞으로 온 등기입니다. 택배기사가 클립보드를 내밀며 말했다. 여기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법적 고지서입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돌이 든 것처럼 무거웠다. 윤 여사가 다가왔다. 그녀는 봉투의 로고를 보고 창백해졌다. 법무법인 태평. 명진그룹 법률 대리인.
민주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첫 페이지가 그들을 맞았다. 크고 검은 글씨로 인신보호구제 청구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은행의 인장이 찍힌 편지가 있었다. 담보권 실행 통지서. 민주는 서류를 떨어뜨렸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이제 멍하니 서 있는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술은 더 이상 어떤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들이 세운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소음은 명진그룹의 귀에 음악처럼 들릴 것이었다. 명진그룹 저택의 대문은 마치 하늘과 땅을 가르는 듯한 견고한 강철과 검은 돌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 밖에는 빗으로 산 민준의 빨간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저택의 거대한 벽에 비하면 장난감처럼 보였다. 윤 여사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가장 비싼 보석과 한낮에 입기에는 너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민준이 구겨진 폴로 셔츠를 억지로 펴면서 있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정말 괜찮겠어요, 엄마? 민준이 그들을 향해 있는 CCTV 카메라를 보며 물었다. 벌써 법원 명령서가 왔는데 여기서 소란 피우면 소송만 더 늘어날 거예요. 조용히 해, 민준아. 윤 여사가 립스틱을 바르며 쏘아붙였다. 무슨 소송? 우린 가족이야. 저 안에 내 아내가 있다고. 내 손녀를 두고 싸우는 거야. 사람의 법으로나 신의 법으로나 우리가 그들과 이야기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그녀는 씁쓸하게 비웃었다. 게다가 명진 그룹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온 걸 보면 스캔들이 무서워서라도 꼬리를 내릴 거야. 부자들은 시끄러운 거 싫어하잖아. 윤 여사는 인터컴 버튼을 연달아 눌렀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멈출 생각이 없는 듯했다. 저택 안보안실에서는 큰 모니터를 통해 모자의 행동이 똑똑히 보였다. 서연은 스크린 앞에 앉아 자신을 감싸 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시어머니의 익숙한 얼굴을 보며 두려움으로 커져 있었다. 윤 여사의 비웃음 하나하나가 학대의 기억을 되살렸다. 옆구리를 꼬집던 것, 상처 주는 말들, 자신의 방에서 쫓겨났던 일. 그녀는 어깨에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태호였다. 두려워하지 마. 태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이 벽 안에 있는 한, 그들은 널 건드릴 수 없어. 그냥 지켜보기만 하자. 오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사람들이 날 데려갈지도 몰라요. 경찰이 저 사람들 말을 믿을지도. 지훈이를 봐. 태호가 스크린을 가리켰다. 제가 처리할 거야. 밖에서 대문 옆 작은 문이 열렸다. 큰 대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문이었다. 둘째인 강지훈이 나왔다. 그는 단순한 흰색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권위로 가득했다. 그의 오른손에는 검은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다. 오, 드디어 윤 여사가 소리쳤다. 마치 친한 사이인 양지훈을 껴안으려 했다. 지훈 도련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 아들 아내를 데리러 왔어요. 아시잖아요. 그냥 부부 싸움이에요. 법적 고지서까지 보내시고 너무 진지하신 거 아니에요? 지훈은 전염병이라도 옮을듯 윤 여사의 포옹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감정 없이 굳어 있었다. 윤 여사님. 지훈이 차갑게 인사했다. 여기서 데려갈 사람은 없습니다. 제 동생은 명진그룹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동생? 윤 여사가 가식적이고 날카롭게 웃었다. 서로 속이지 맙시다. 도련님, 서연이는 우리 집 유모였어요. 당신들 동생이라고요? DNA. 검사가 잘못됐나 보죠. 아니면 돈으로 샀거나.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어머니 뒤에 서 있는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박민준 씨. 지훈이 불렀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이게 당신이 보낸 거죠? 지훈이 물으며 검은 쓰레기 봉투를 민준의 발치에 던졌다. 비닐이 찢어지며 내용물이 드러났다. 서연의 낡은 홈드레스, 찢어진 슬리퍼, 그리고 거의 걸레처럼 얇아진 옷가지들. 이게 당신들이 지난 5년 동안 우리 동생에게 준 전부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분노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당신들이 회사 돈으로 사치 부리는 동안 우리 동생은 걸레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를 용기가 있습니까? 민주는 시멘트 바닥의 옷들을 쳐다보았다. 갑자기 가슴이 아려왔다. 그가 처음 서연을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아름답고 옷차림이 단정했으며 꿈으로 가득했다.
서연을 이렇게 만든 것은 그였다. 서연을 걸레로 만든 것은 그였다. 지훈 씨, 그게 아니라 민준이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저는 서연이를 사랑해요. 사랑? 지훈이 쏘아붙였다. 사랑했다면 지금 동생 몸에 흉터가 가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견인차로 당신 차를 끌고 가기 전에 어서 떠나시죠. 그들이 말다툼하는 동안 민주는 저택 위를 올려다보았다. 3층 발코니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바람에 날리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깨끗하고 흠집 하나 없었다. 서연이었다. 민주는 유령을 본 것 같았다. 그가 알던 서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발코니의 여자는 여왕처럼 보였다.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자유로워 보였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거리에서도 민주는 서연의 얼굴에 분노가 없다는 것을 보았다. 사랑도 없었다. 아무것도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한때 그를 위해 무릎 꿇었던 여자에게 이제 자신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사실. 서연아, 민준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자기야, 집에 가자. 나 용서해줘. 서연은 돌아서서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유리문을 닫으며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래층에서 윤 여사는 서연의 무관심을 보고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뻔뻔한 년. 윤 여사가 품위를 잃고 소리쳤다. 어이, 지훈. 네, 동생한테 전해. 아직 안 끝났다고. 내가 너희들 망가뜨릴 거야. 언론을 부를 거야. 내 아들 아내를 납치했다고 온 세상에 알릴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누굴 믿을지 보자고. 부자 깡패를 믿을지, 불쌍한 시어머니를 믿을지. 지훈은 그저 연민의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해보시죠. 지훈이 도전했다. 당신이 언론에 한마디 할 때마다 당신의 산더미 같은 소송에 하나씩 더 추가할 테니까. 해보세요, 윤 여사님. 이 벽에 한번 부딪혀 보시죠. 지훈이 경비원들에게 신호하자 작은 문이 즉시 닫혔다. 쇠가 닫히는 소리는 대화의 마침표 같았다. 민준과 윤 여사는 밖에 남겨졌다. 덥고 땀 흘리며 패배한 채. 저택 안에서 서연은 방으로 돌아왔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들을 물리쳤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난 안전해. 안전해. 갑자기 침대 옆 테이블에 전화기가 울렸다. 집 인터컴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그녀의 가방에서 태호의 부하들이 회수한 낡은 휴대폰이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연은 긴장했다. 누가 그녀에게 전화할까? 이 번호는 민준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작고 흐느끼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윤아, 세상에. 하윤아, 어디 있니? 엄마, 무서워요. 하윤이 전화기 너머에서 울었다. 너무 심하게 울어서 거의 숨을 쉬지 못했다. 할머니 방에 있어요. 문을 잠갔어요. 배고파요, 엄마. 김 여사님도 없어요. 할머니가 내보냈어요. 엄마가 갈게, 아가. 무서워하지 마. 서연이 대답했다. 눈물이 빠르게 흘러내렸다. 그들이 너한테 뭘 했니? 할머니가. 엄마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일러 바쳤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니까 옷걸이로 때렸어요. 아파요, 엄마. 다리에 피가 나요. 뭐라고? 서연이 소리쳤다. 그녀의 피가 분노로 끓어올랐다. 갑자기 전화기 너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야, 꼬마야.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윤 여사의 목소리였다. 명진그룹, 저택에서 막 돌아와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할머니, 안 돼요. 우리 엄마예요. 하윤이 소리쳤다. 일이네, 짝, 하는 강한 따귀 소리가 들렸다. 이어 하윤의 날카로운 비명과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도와줘요. 엄마. 그리고 갑자기 전화가 끊겼다. 뚜. 서연은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방 안의 침묵은 그녀 자신의 비명으로 깨졌다. 두려움의 비명이 아니라 극한까지 내몰린 한 어머니의 비명이었다. 그 순간 순교자 강서연은 죽고 딸을 위해 세상을 불태울 준비가 된 괴물이 태어났다. 서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그녀의 눈은 메말라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삼키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갑고 격렬한 분노가 채웠다. 온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분노였다. 방문이 열리고 방금 전 동생의 비명에 놀란 태호가 들어왔다.
하지만 그는 서연을 보고 멈칫했다. 병원에서 보았던 떨고 있던 여자는 사라졌다.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서 있었고 눈은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오빠, 서연이 말했다.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 데려다줘요. 태호는 그것이 부탁이 아님을 알았다. 명령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지훈과 보안팀장에게 전화했다. 차 준비해. 태호가 전화를 통해 명령하며 서연에게 코트를 건넸다. 그리고 박 변호사에게 전화해. 경찰과 아동복지센터 직원들도 같이 오라고 해. 전쟁이야. 5대의 검은 SUV 행렬이 명진그룹 저택을 빠져나와 맹렬한 속도로 질주했다. 박씨 가문의 저택을 향해 마치 전투에 나서는 군인들처럼 박씨 가문 집안은 혼란스러웠다. 윤 여사는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관자놀이를 마사지하고 있었다. 위층에서 하윤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문이 닫혀 있어도 저 애 좀 조용히 시켜. 민준아. 윤 여사가 쏘아붙였다. 귀 따가워. 이웃들이 듣겠어. 해봤어요, 엄마. 계단에 앉아있던 민준이 대답했다. 몹시 스트레스 받은 표정이었다. 엄마만 찾으면서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아까 엄마가 때려서 다리에 피가 났어요. 감염될지도 몰라요. 걔 잘못이야. 고집이 세잖아. 윤 여사가 변명했다. 피 좀 나는 거 가지고 씻으면 그만이야. 갑자기 저택의 대문이 흔들렸다. 큰 충격음이 울려 퍼졌다. 이어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빨갛고 파란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실 안을 으스스하게 만들었다. 무슨 일이야? 윤 여사가 당황해서 물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고 눈이 커졌다. 대문이 명진그룹의 부하들에 의해 강제로 열리고 있었다. 차들이 들어와 정문 바로 앞에 멈췄다. 민준이 움직이기도 전에 정문이 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노크가 아니었다. 자물쇠가 부서졌다. 지훈과 우진이 들어섰고 그 뒤를 경찰들이 따랐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서연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분위기는 변해 있었다. 마치 집 안으로 들어온 태풍 같았다. 그녀의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힘으로 가득했다. 무슨 권리로 내 집에 쳐들어와. 윤 여사가 소파에서 일어나 서연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건 무단 침입이야. 너희들 다 체포시킬 거야. 서연은 그녀를 무시했다. 그녀는 똑바로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윤 여사가 그녀를 막아섰다. 노부인은 분노로 가득했고 얼굴은 붉어졌다. 올라가지 마. 넌 내 손녀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어. 꺼져, 이 도둑년. 윤 여사는 서연의 뺨을 때리려 했다. 지난 5년간 수백 번이나 했던 행동. 그녀는 서연이 고개를 숙이는 데 익숙했다. 그녀가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공중에서 잡아챘다. 단단하고 힘있게. 윤 여사는 놀랐다. 그녀는 서연의 눈을 보았고 그 안에서 깨어난 괴물을 보았다. 이건화. 윤 여사가 소리쳤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하녀가 아니에요. 서연이 차갑게 속삭였다. 그리고 당신이 때릴 수 있는 며느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재빠른 움직임으로 서연은 노부인의 손을 놓고 자신만의 정의를 실행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맑고 강력한 따귀가 윤 여사의 뺨에 날아들었다. 그 소리는 경찰 사이렌보다 더 크게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윤 여사의 얼굴이 돌아갔다. 귀걸이가 날아갔고 그녀는 충격으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두가 침묵했다. 민준조차 입을 벌렸다. 지훈과 우진은 뒤에서 몰래 미소 지었다. 이건 당신이 나를 멸시했던 모든 날들을 위한 거예요. 서연이 붉어진 뺨을 감싸고 있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내 딸을 다시 한번 다치게 한다면 뺨 맞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멍하니 있는 시어머니를 남겨두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태호와 사회복지사들이 그녀를 뒤따랐다. 하윤아, 내 딸. 서연이 윤 여사의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문은 잠겨 있었다. 비켜. 태호가 명령했다. 한 번의 발길질로 태호가 문을 열었다. 그들 앞에는 어두운 방이 펼쳐져 있었다. 구석, 침대 밑에 떨고 있는 작은 형체가 있었다. 엄마. 서연은 즉시 바닥으로 몸을 던져 딸에게 손을 뻗었다. 하윤아 아가, 엄마 왔어. 이제 안전해. 하윤이 기어나와 엄마의 목을 꼭 껴안았다. 아이는 팔에 멍이 가득했고
다리에는 마른 피가 묻어 있었다. 서연의 가슴은 찢어졌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다. 딸을 위해 강해져야 했다. 서연은 하윤을 안고 방을 나왔다. DSWD 직원이 증거로 아이의 상처 사진을 찍으며 뒤따랐다. 그들이 거실로 내려왔을 때 민준이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그는 딸의 상처를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연은 그의 얼굴에서 수치심을 보았다. 서연아. 하윤을 만지려 했다. 서연은 뒤로 물러나 아이를 멀리했다. 민준을 향한 그녀의 시선에는 사랑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혐오뿐이었다. 다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마. 서연이 경고했다. 당신은 아빠 자격이 없어. 그들이 밖으로 나가는 동안 부엌에서 누군가 그들을 따라왔다. 김 여사님이었다. 그녀는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다. 경찰과 난동을 부리는 윤 여사로 소란스러운 틈을 타 그녀는 그것을 서연에게 몰래 건넸다. 아가씨, 김 여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이거 가져가요. 오랫동안 숨겨왔어요. 이건 사모님의 장부예요. 당신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을 사모님이 훔친 돈이 전부 적혀 있어요. 이걸로 그 여자를 무너뜨려요.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돈이 윤 여사에게 도둑맞은 것이었다. 그녀는 종이 가방을 받고 노부인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여사님. 다시 찾아뵐게요. 약속해요. 서연은 차에 탔다. 이제 그녀의 품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잠든 하윤 옆에. 창밖으로 그녀는 저주를 퍼부으며 경찰에게 억지로 제지당하는 윤 여사를 보았다. 그녀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패배자 민준을 보았다. 서연은 앞 좌석에 앉은 오빠 태호를 돌아보았다. 오빠. 그녀가 불렀다. 왜 그러니, 막내야? 서연은 김 여사님이 준 검은 장부를 굳게 쥐었다. 그들을 파멸시킬 거예요. 서연이 말했다. 마지막 한 푼까지.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박씨 가문의 종말을 의미하는 미소였다. 차는 떠났다. 혼란과 어둠으로 가득한 저택을 뒤로하고 서연은 새로운 아침을 향해 나아갔다.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명진그룹의 일원으로서 박씨 가문 제국의 몰락은 폭발처럼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흰개미가 갉아먹어 마침내 기초가 무너지는 낡은 집처럼 느리고 고통스럽게 진행되었다. 진성그룹 사무실에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흘렀다. 예전에는 바쁜 직원들의 소음과 새로운 주문을 알리는 전화벨 소리로 가득했던 곳이었다. 이제 들리는 것은 서류 넘기는 소리와 월급을 걱정하는 남은 직원들의 희미한 속삭임뿐이었다. 민주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손은 전화기를 든 채 떨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다음 주 우리 선적권에 대해서 민준의 말이 차가운 대답에 의해 끊겼다. 그거 취소됐네, 박 사장. 우리도 발 뺄 거야. 명진그룹하고 얽힌 문제를 들었네? 우리까지 휘말리고 싶지 않아. 행운을 비네. 전화가 끊겼다. 오늘만 해도 그들을 등진 5번째 고객이었다. 재계에서 명진그룹이라는 이름은 독과 같았다. 아무도 박씨 가문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눈 감고도 대출해주던 은행들은 이제 거의 매일 담보권 실행 통지서를 보내왔다. 민주는 얼굴을 감쌌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 서연을 희생시켜가며 지키려 했던 회사가 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그가 서연 대신 선택했던 여자, 그들의 재기를 위한 티켓이었던 유라가 들어왔다. 그녀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유라야, 자기야. 민준이 희망에 차서 일어섰다. 와줘서 고마워. 도움이 필요해. 자네 아버님이 약속했던 수표. 그거 없어졌어, 민준 씨. 유라가 말을 끊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작은 상자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우리 헤어져. 민준은 얼어붙었다. 뭐? 왜? 이소란 때문에? 네가 빚더미에 앉았으니까. 유라가 혐오감 가득한 목소리로 직설적으로 대답했다. 우리 부모님은 파산한 남자랑 결혼하는 거 허락 안 하셔. 그리고 창피해. 내 엄마가 내 아내한테 뺨 맞는 영상이 SNS에 퍼졌어. 미안하지만 민준 씨, 나 사교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 유라는 돌아서서 민준의 마지막 희망과 함께 문 밖으로 나갔다. 그는 무너져가는 왕국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다.
자신이 선택했던 여자는 단지 그의 돈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제는 사라져버린 돈 때문에. 한편 시내의 한 유명한 전당포에서는 윤 여사가 다른 종류의 굴욕을 겪고 있었다.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오버사이즈 선글라스와 스카프를 두른 채 윤 여사는 자신의 골동품 보석들을 카운터에 늘어놓았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카드였다. 곧 끊길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기 위해 이것들을 팔아야 했다. 이거 감정가 얼마나 나오죠? 윤 여사가 억지로 위험 있는 목소리를 내며 보석상에게 물었다. 가보예요. 우리 할머니가 스페인에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최소 5억은 나오겠죠. 보석상이 루페를 이용해 목걸이를 살폈다. 주인은 조용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다. 몇 분 후 보석상은 도구를 내려놓고 연민과 실망이 섞인 눈으로 윤 여사를 쳐다보았다. 사모님, 보석상이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윤 여사가 쏘아붙였다. 이것도 명진그룹 소유인가요? 그들이 무서운 거예요? 아닙니다. 남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게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코스튬 주얼리예요. 유리하고 구리. 진짜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하나도 없어요. 윤 여사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가짜. 그녀가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보석들. 서연을 가난하다고 멸시했던 이유가 되었던 보석들. 말도 안 돼. 그녀가 소리쳤다. 입술이 떨렸다. 내가 해외에서 산 거야. 비싼 거라고. 사기당하셨나 보네요, 사모님. 보석상이 간단히 대답했다. 아니면 사모님 보석함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가 오래전에 바꿔치기 했거나요. 윤 여사는 갑자기 민준을 떠올렸다. 도박을 좋아하던 아들, 항상 돈을 달라고 하던 아들. 설마? 자신의 아들에게 도둑맞고 가짜 보석으로 교체당한 것일까? 그녀는 카운터에 쓰레기들을 집어들고 전당포를 나섰다. 무릎이 떨렸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유일한 것이 그녀의 보석처럼 가짜였다. 도시의 반대편, 명진그룹 저택의 정원에서는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다. 평화롭고 상쾌했다. 서연은 정원을 마주한 음악실의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 옆에는 이제 활기찬 하윤이가 있었다. 팔에 아직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이에게 반짝반짝 작은 별을 가르치고 있었다. 피아노의 각 음표는 마치 그들의 과거 상처를 씻어내는 빗방울 같았다. 하윤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려 애쓰며 웃었다. 태호, 지훈, 우진은 문가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린 것은 처음이었다. 우리 아가 정말 잘하네. 서연이 칭찬하며 딸의 뺨에 뽀뽀했다. 엄마, 하윤이가 연주를 멈추고 말했다. 우리 이제 괴물 할머니 있는 어두운 집으로 안 돌아가도 되죠? 서연은 딸이 할머니를 부르는 호칭에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안 돌아가, 아가. 우리는 여기서 살 거야. 아무도 널 해치지 않을 거야. 서연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홈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순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고 깨끗했다. 그녀는 이제 명진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다. 학대받는 여성들을 돕는 그녀의 고통은 그녀의 힘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박씨 가문은 상처 입었지만 아직 살아 있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짐승은 더 위험했다. 그날 저녁 명진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갑자기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소셜미디어 알림이 연달아 들어왔다. 태호 형, 서연아. 지훈이 심각하게 불렀다. 이거 봐야 해. 지훈이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윤 여사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좁고 어두운 방에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윤 여사가 재난의 희생자처럼 연기하며 울었다. 저는 억울해요. 며느리가 제 손녀를 빼앗아갔어요. 그녀는 내연남의 돈으로 법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윤 여사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천식 발작을 하는 것처럼 연기했다. 아, 심장이. 민준아, 도와줘. 그들이 날 죽이고 있어. 그리고 수천 명의 시청자들 앞에서 윤 여사는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다. 라이브 영상은 끊겼다.
시청자들은 충격과 연민에 휩싸였다. 댓글. 창은 빠르게 채워졌다. 저 서연이란 여자 너무하네. 은혜도 모르고. 할머니가 불쌍하다. 명진그룹 불매운동. 우진은 포크를 식탁에 내던졌다. 연기하는 거잖아요. 사악함으로 오스카 상감이야. 하지만 태호는 침착했다. 그는 서연을 쳐다보았다. 동생이 당황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침착하게 스테이크를 자르는 것을 보았다. 내버려둬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관객을 원한다면 우리가 관객이 되어주죠. 하지만 다음에 그녀가 카메라 앞에 설 때는 법정안이 될 것이고 거기서는 연기할 수 없을 거예요. 전쟁은 볼드룸에서 여론의 법정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서연은 판사이자 집행관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명진타워의 회의실은 만원이었다. 수백 명의 기자, 블로거, 카메라맨들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밀치고 있었다. 공기는 무거웠다. 커피와 긴장감 냄새가 났다. 모든 속삭임은 소셜미디어에 퍼진 윤 여사의 영상. 그녀가 명진그룹을 학대 혐의로 고발하는 영상에 관한 것이었다. 무대 뒤에서 서연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순백의 팬츠 수트를 입고 있었다. 단순하지만 권위가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의 흔적이 없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눈은 폭풍전의 바다처럼 고요했다. 준비됐니? 태호가 그의 코트 옷깃을 정리하며 물었다. 지금이라도 물러설 수 있어. 변호사들이 대신하게 할 수도 있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오빠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오빠. 저를 비난했어요. 제가 끝낼 거예요. 그들이 무대로 나갔다. 카메라 플래시에 비친 눈이 멀 정도였다. 마치 수천 개의 번개가 동시에 치는 것 같았다. 찰칵찰칵. 셔터 소리는 지붕 위 빗소리 같았다. 서연은 가운데에 앉았다. 태호와 박 변호사가 옆에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태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권위 있어 방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드라마를 찍으러 온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말을 하기도 전에 갑자기 홀 뒤쪽 문이 열렸다. 그만두시오. 모든 카메라가 돌아섰다. 윤 여사가 휠체어에 앉아 들어왔다. 목 보호대를 하고 숨쉬기 힘들어 보였다. 민준이 며칠 밤을 새운 듯한 모습으로 그녀를 밀고 있었다. 언론은 흥분했다. 이것이 그들이 기다리던 특종이었다. 저들이 나한테 한 짓을 보세요. 윤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울었다.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들이 내 손녀를 빼앗아 갔고 이제는 돈으로 이야기를 조작하고 있어요. 저 같은 늙은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자들은 서연에게 동시에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강서연 씨, 시어머니를 학대했습니까? 서연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일어서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윤 여사의 드라마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노부인이 숨을 쉬기 위해 조용해졌을 때 서연이 입을 열었다. 이제 끝나셨나요, 윤 여사님? 서연이 물었다. 목소리는 차갑고 직설적이었다. 연기가 끝나셨다면 이제 진짜 영화를 볼 시간입니다. 서연이 기술팀에 신호를 보냈다. 홀에 불이 꺼졌다. 서연 뒤에 대형 LED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 영상은 박씨 가문 저택 거실의 CCTV 영상이었다. 지난달 날짜가 찍혀 있었다. 영상에는 서연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다. 윤 여사가 다가와 물통을 찾고 서연은 물에 흠뻑 젖었다. 그리고 그녀는 웃으며 신문지로 서연의 머리를 때렸다. 기자들이 숨을 삼켰다. 다음 영상은 부엌이었다. 윤 여사가 서연에게 상한 밥을 먹이고 있었고 민주는 등 돌린 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사실이 아니야, 조작된 거야. 윤 여사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애쓰며 소리쳤다. 아픔도 잊은 채. 가짜야, 딥페이크라고. 가짜입니까? 박 변호사가 물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설명해 보시죠. 스크린의 이미지가 바뀌었다. 진단서, 하윤이의 멍사진, 민준에게 밀려 금이 갔던 서연의 갈비뼈 엑스레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장부, 즉 검은 노트의 페이지들이었다. 윤 여사가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서연의 이름을 유령 사업의 차명 소유주로 사용한 거래 내역이 스크린에 투사되었다. 조직적 사기, 탈세, 아동학대, 중감금, 그리고 공문서 위조입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했다.
민주는 창백해졌다. 그는 스크린을, 어머니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을 보았다. 그는 그들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그리고 만약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서연이 일어서서 청중을 마주하며 덧붙였다. 제게 손님들이 있습니다. 무대 옆에서 5명의 여성이 나왔다. 임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박씨 가문의 전 가사 도우미들이었다. 모두 사실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울며 말했다. 우리는 윤 여사님이 서연 아가씨를 어떻게 때리는지 봤어요. 민준 도련님도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가끔은 비명소리가 이웃에 들리지 않도록 문을 닫기도 했어요. 홀의 수군거림은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윤 여사를 동정하던 기자들은 이제 그녀에게 혐오감을 느꼈다. 카메라는 노부인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 하나하나를 담고 있었다. 아니야. 윤 여사가 속삭이며 휠체어를 뒤로 물렸다. 민준아, 뭐라도 해봐. 말해봐. 저들이 거짓말한다고 말해. 민준은 어머니를 보았다. 카메라를 보았다. 문에서 기다리는 경찰들을 보았다. 순간 민준의 비겁함이 깨졌다. 그는 휠체어 손잡이를 놓았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멀어졌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민준이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이크에 들릴 만큼 컸다. 엄마가 다 한 거예요. 저는 그저 무서워서 따랐을 뿐이에요. 저도 희생자입니다. 윤 여사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유일한 편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녀를 버렸다. 민준아, 이 배은망덕한 놈. 윤 여사가 소리쳤다. 아들에게 달려들려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번에는 고통이 진짜였다. 윤미란 씨. 한 경찰이 서류를 들고 다가와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귀하는 특수절도 및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란을 피웠다. 윤 여사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몸부림치고 소리치고 욕설을 퍼부었다. 평생 지켜온 품위와 자존심은 모두 사라졌다. 서연아, 나 좀 도와줘. 윤 여사가 끌려나가며 소리쳤다. 넌 내 며느리야. 우린 가족이잖아. 날 감옥에 가게 두지 마. 서연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미소도 기쁨도 없었다. 자신의 악행에 삼켜진 한 인간에 대한 연민뿐이었다. 가족은 서로를 해치지 않아요, 윤 여사님. 서연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리고 정의는 성실을 가리지 않죠. 윤 여사가 끌려나간 후 민주는 무대 중앙에 홀로 남겨졌다.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다른 경찰이 그에게 다가왔다. 박민준 씨 같이 가주시죠. 공범으로 진술을 받아야겠습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태호와 지훈에게 안겨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평화를 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민주는 자신이 잃은 것이 돈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돈이 없어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여자를 잃었다. 서연은 카메라를 마주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보고 계신 모든 여성분들께, 자신의 집안에서 학대를 겪고 계신 분들께, 서연이 말했다.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그들을 끝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싸워서 이긴 한 여성의 승리 때문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서연의 긴 밤은 끝났다. 박씨 가문의 저택은 더 이상 궁전처럼 보이지 않았다. 서연이 한때 두려워했던 대문 앞에는 이제 은행에서 붙인 큰 간판이 걸려 있었다. 경매, 처분. 정원의 푸른 키가 크고 말라 있었고 문은 법원의 봉인으로 막혀 있었다. 윤 여사가 자랑했던 모든 사치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먼지로 가득한 집에 뼈대만 남았다. 좁고 어두운 골목 끝 작고 답답한 하숙집에서 민주는 얇은 요 위에 앉아 있었다. 퀴퀴한 공기와 밖의 하수구 냄새는 그가 익숙했던 값비싼 향수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값싼 술병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회사도, 친구도 사라졌다. 어머니는 감옥병동에 있었다. 다가오는 간호사마다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남겨졌다.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후회에 잠식된 채 문이 거친 노크 소리가 그의 몽상을 깨뜨렸다. 강민준 씨, 월세 내. 안 그러면 내 짐 길바닥에 내놓을 거야. 집주인이 소리쳤다.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낼 돈이 없었다. 마지막 남은 돈은 갚을 수 없는 빚으로 다 사라졌다. 다음 날 민주는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명진그룹 저택으로 걸어갔다. 피곤하고 옷은 더러웠으며 굶주렸다. 그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부드러운 마음이 자신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다. 예전에는 사랑이 그의 무기였고 그는 지금도 사랑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5시간 넘게 대문 밖에서 기다렸다. 태호의 차가 나가기 위해 큰 대문이 열렸을 때 민준이 앞을 막아섰다. 차는 즉시 멈췄다. 경호원들이 내렸지만 서연이 그들을 제지했다. 서연이 차 뒷좌석에서 천천히 내렸다. 그녀는 아침 바다색 같은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햇빛 아래 빛났고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의 흔적이 없었다. 그녀 옆에는 마치 동생을 보호할 준비가 된 거대한 벽처럼 태호가 서 있었다. 서연아, 민준이 불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다가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다. 자기야, 용서해줘.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엄마가 억지로 시킨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서연아,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줘. 갈 곳이 없어. 하윤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자. 서연은 그를 쳐다보았다. 오랫동안. 그녀는 한때 숭배했던 남자를 관찰했다. 그의 구겨진 셔츠, 떨리는 손, 그리고 눈에 서린 절망을 보았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분노도 혐오도 끓어오르지 않았다. 그녀가 느낀 것은 분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 무감각이었다. 민준 씨.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평화로웠다. 당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 딸을 이용하지 마세요. 당신 어머니가 내 딸을 때리게 내버려뒀을 때 당신은 내 딸을 가족이라고 부를 권리를 잃었어요. 변할게. 약속해. 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구경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뭐든지 할게. 당신들 운전기사로 일할게. 집 청소도 할게. 제발 이렇게 날 버리지 마. 서연이 조금 다가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금반지. 그들이 막 시작할 때 작은 전당포에서 샀던 결혼 반지였다. 서연은 반지를 민준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이 반지는 약속의 상징이었죠. 서연이 말했다. 당신은 뱉었던 모든 말을 어겼어요. 당신이 사랑했던 서연은 당신들 창고에서 오래전에 죽었어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서연은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명진 그룹의 사람이에요. 서연은 반지를 든 민준의 손을 감쌌다. 과거의 잿더미는 그냥 놔둬요, 민준 씨. 그게 당신에게 어울려요. 정의는 법정에서 끝났어요. 우리 관계는 당신이 백화점에서 돌아섰을 때 끝났고요. 서연은 돌아서서 천천히 차에 다시 탔다. 서연아, 서연아, 안 돼. 용서해줘. 민준이 소리치며 달리는 차를 쫓아가다가 길에서 넘어졌다. 그의 손바닥은 거친 시멘트에 긁혔고 반지는 튕겨나가 하수구로 떨어졌다. 서연은 사이드미러를 통해 민준이 멀리서 작은 점이 될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진정한 자유의 숨결. 차 안에서 태호가 동생의 손을 잡았다. 괜찮니, 막내야? 서연이 미소 지었다. 눈까지 닿는 미소였다. 괜찮아요, 오빠. 마침내 자유로워졌어요. 명진그룹 저택에 도착하자 정원에서 뛰놀던 하윤이가 그들을 맞았다. 아이는 새 인형을 껴안고 있었고 다리에는 더 이상 멍이 없었다. 그의 용기를 상기시켜줄 작은 흉터만 남아있었다. 엄마, 태호 삼촌. 이 예쁜 꽃 좀 보세요. 하윤이가 노란 해바라기를 보여주며 소리쳤다. 서연은 딸을 안아올려 이마에 뽀뽀했다. 아이의 향기는 낡고 어두운 과거의 모든 냄새를 지우기에 충분했다. 정원 한 구석에는 작은 정자가 있었다. 그곳에는 이제 명진그룹의 집사장이 되어 안정된 삶과 보호를 받게 된 김 여사님이 준비한 간식이 놓여 있었다. 고맙습니다, 여사님. 서연이 차를 받으며 말했다. 별말씀을요, 아가씨.
노부인이 미소 지었다. 아가씨는 이 평화로운 모든 순간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서연은 위를 올려다보았다. 초승달이 낮의 빛 너머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목걸이에 펜던트를 만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에 남은 사람들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박씨 가문은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면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나쁜 꿈의 일부가 되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과거의 흔적을 씻어내려는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명진그룹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는 화려하면서도 소박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주변은 하얀 꽃과 즐겁게 뛰어다니는 아이들로 가득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서연이 설립한 강서연 재단의 3주년 기념 행사였다. 서연은 베란다에 서서 손님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더 이상 눈에 두려움을 담고 팔에 멍이 든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우아한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태도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이제 그녀의 모든 미소는 진심이었다. 억지 웃음이 아니었고 한때 눈물로 젖어 뜨던 눈까지 닿았다. 엄마, 제 그림 좀 보세요. 8살이 된 하윤이가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아이는 키가 크고 건강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큰 나무 아래 손을 잡고 있는 4명의 큰 사람과 1명의 작은 아이 그림을 보여주었다. 정말 예쁘다, 우리 딸. 서연이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분들은 누구니? 엄마예요. 하윤이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다. 그리고 태호 삼촌, 지훈 삼촌, 우진 삼촌이에요. 태호 삼촌이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히 한 팀이라고. 명진그룹의 세 형제가 다가왔다. 여전히 굳건한 버팀목인 태호, 조카에게서 부드러움을 찾은 지훈, 그리고 항상 하윤이와 놀아줄 준비가 된 우진. 아내 다 준비됐어, 서연아. 태호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내 연설을 기다리고 있어. 고마워요, 오빠. 모든 것에 감사해요. 안으로 들어가기 전 서연은 잠시 멀리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가 떠나온 세상을 바라보는 듯했다. 지난 3년 동안 정의는 서서히 실현되었다. 윤 여사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죄가 입증된 수많은 혐의 때문에 감옥에 남아 있었다. 한때 저택을 호령하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그녀의 명령을 들어줄 사람 없는 차가운 쇠창살 안에서만 들릴 뿐이었다. 민주는 과거의 그림자가 되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항구에서 하찮은 짐꾼으로 일하며 서연을 가뒀던 창고만큼이나 비좁은 방에서 살고 있었다. 매일 밤 그는 서연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쳐다보았다. 돌아가기를 꿈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망쳤다는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 서연은 슬픔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그들을 용서했을까? 그 답을 그녀는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찾았다. 그녀는 박씨 가문을 용서했다. 그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분노의 무게를 짊어지고 싶지 않아서였다. 용서는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가해자들과 묶고 있던 사슬을 놓아준다는 의미였다. 서연은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그녀는 연단으로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확신에 차 있었다. 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 전체에 맑게 울려 퍼졌다. 많은 분들이 제게 어떻게 과거의 어둠을 극복했는지 묻습니다.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파괴의 한가운데서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앞에 앉은 하윤이와 옆에 서 있는 오빠들을 보았다. 진정한 부는 금이나 성씨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세우는 평화의 성역으로 측정됩니다. 모든 상처는 굴욕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 우리의 용기의 증표입니다. 서연이 말하는 동안 그녀의 목걸이에 달린 초승달이 불빛 아래 반짝였다. 그것은 더 이상 고아라는 상징이 아니었다. 가장 어두운 밤 속에서도 항상 빛이 떠오를 것이라는 알림이었다. 연설 후 서연은 다시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다. 그녀는 등 뒤에서 오빠 태호의 존재를 느꼈다. 모든 게 끝났어. 서연아. 태호가 속삭였다.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은 없어. 서연은 살짝 고개를 젓고 오빠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뺨에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눈물이었다.
이게 마지막 눈물이에요, 오빠.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에요. 감사의 눈물이에요. 마침내 제가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서울의 넓은 하늘 아래 서연의 이야기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아니라 평화로운 승리로 끝을 맺었다. 멸시받던 며느리는 부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품위, 자존심,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심장 때문에 인정받는 여성이 되었다. 새벽이 왔고 그 빛은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